네, 이제 잠시 후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회의장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을 시사하면서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와 함께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잠시 후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연설 순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연설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유엔 무대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각국 정상들과 또 활발하게 조우 외교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번 유엔 무대에서의 우리 한국의 위상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예, 이제 유엔이 이제 올해 이제 70주년을 맞게 되죠. 이 유엔의 역사 또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제 같이 해왔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두 번째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잠시 후에 총회 연설도 하고 네네. 이미 이제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또 기조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유엔 정상 개발 회의에 이제 세션이 6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그 6개 섹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회의를 또 주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새마을 관련 특별 고위급 회담 여기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우리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또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5찬이 잡혔는데 여기 한 30여 개국 정상이 초청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무대에서 주요한 세션을 주재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성공 사례 새마을 운동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또 기후 변화 협약과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에서 주 정상 국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오찬을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엔을 통해서 우리의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되어질 수 있는 어떤 또 좋은 기회가 이번에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또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 방문 기간 동안 새마을 운동을 여러 차례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새마을 운동과 또 아버지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부각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새마을 운동이 물론 우리는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여기에 우리 이제 민간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호응하면서 또 이제 70년대면 우리가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도시와 농촌 사이의 어떤 그런 불균등 이런 것이 상당히 심화되어져 갔는데요. 그것이 새마을 운동을 매개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또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우리 한국이 정말 그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근대적인 산업 사회로 발전하는 데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주었던 일종의 그 정부가 주도한 국민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유엔 같은 경우는 유엔 회원 국가가 한 193개 회원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나라들이 절대 다수가 아직 그 좀 빈곤 국가 또 한참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국가들에게는 우리 어떤 70년대 국가 발전 전략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던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하나의 그 성공 사례로서 이러한 국가들이 벤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유엔 무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새마을 운동은 이미 후진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가지고 하나의 그 국가 발전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해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국가에서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유엔 차원에서 특히 올해가 유엔이 이제 개발 가능한 개발 계획도 향후 15년 의제가 채택되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개발 국가의 어떤 발전 모델로서 새마을 운동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자. 또 그런 또 뭐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후진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이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 운동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또 돌아가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운동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이 갖고 있는 관이 주도했지만 민간이 호응하고 여기에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그 개발도상국이나 또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국가에게 필요한 하나의 발전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 가장 중요한 개발과 관련되어진 그런 모델에서 새마을 운동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역할이죠. 롤 모델적인 역할. 이 부분을 아마
널리 유엔에 좀 국가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서 또 이 교감 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새마을 운동 부분에서도 또 교감 외교를 펼친 것 같아요. 반 총장이 또 직접 개인 경험담까지 소개를 하면서 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엔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특별히 또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또 고위급 이 회를 또 참여하시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도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엔에서 또 그 공명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의제가 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또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새마을 운동이 뭐 우리만의 발전 전략뿐만 아니다. 네네. 이게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그런 개발 전략, 국민 운동을 한 것은 아니죠. 여러 다른 나라도 유사한 예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새마을 운동은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어떤 개발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사실 의욕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향후 15년간의 유엔의 그 개발 여러 가지 어떤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빈곤 퇴치, 교육 향상, 또 어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에서의 격차 해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그 실천해 줄 수 있는 샘플 사업 하나의 모델이 필요한데 새마을 운동이 사실 그런 어떤 개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관심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별히 새마을 운동과 관련되어진 이 특별 고위급 회담이 이제 특별 행사로서 기획이 되어졌고 여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이제 유엔 회원국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네,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주요 연구기관 대표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동맹을 또 강조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앞두고 네. 지금 주요 미국의 싱크탱크 또 그전에 또 뭐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하고도 만나고 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죠. 또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 군사 동맹 차원을 넘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가치 동맹 혹은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강조한 것이고요. 또 하나 뭐 지난번 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에 또 전승제를 참가하셔 가지고 또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내에서 일부 또 한국이 너무 또 이게 중국에 경사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불식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에서 한미 정상 또 한미 동맹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재강조함으로써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분위기를 증장시켜 나가는데 하나의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걸 가지고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가지고 재강조,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본과 또 중국과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베 총리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만나서 또 안부를 서로 주고받고 또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이런 대화를 나눈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과 또 일본 아베 총리와의 첫 양자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좀 약간 좀 구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유엔 총회 기간에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율되어질 것이고요. 뭐 더 나가서 이제 결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좀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아마 한일 정상회담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속에 네. 한일 정상회담이 또 양자회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네.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안 열린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한 번도 지금 정상회담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중일 정상회담은 또 한일 회담을 가기 위한 양자 정상회담을 가기 위한 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한 것은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이 하기로는 3국이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서울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한일 정상회담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한번 가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실무적인 차원이 이번 그 유엔에서 아마 그 외교장관을 통해 가지고 양국 외교장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대충의 윤곽은 좀 그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최근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유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요? 집단 자유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의 어떤 군사적 역할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부분들 또 이제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너무 일본의 어떤 군사적 역할에 가지고 감히 또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또 하셨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일본이 사실 뭐 그 정상 국가로 자신들이 간다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또 이제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가지고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 가지고 사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중대되어져 가는 것은 또 우리가 또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하죠. 뭐 그런 네.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일본의 역할이 좀 더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뭐 그렇기 위해서는 역시 이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되더라도 우리로선 또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정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일본에게 또 그런 부분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네. 일본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변화 또 군사적 역할 변화, 집단적 자위권의 어떤 확대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죠.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본의 역할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개진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예. 네. 네, 그리고 북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추석 당일인 지난 27일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측을 향해서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이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앞서서 이렇게 위협을 내놓는 건 어떤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이 계속 각종 언론 매체나 뭐 주요 그 단기간의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북한의 어떤 그런 그 떠보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10월 10일이 북한이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라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정되었다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약간 징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아직은 뭐 공식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잠시 후에 있을 우리 대통령의 어떤 유엔 총회 연설 내용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또 내용 물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걸 억제하겠다는 부분들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북한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 이제 한 이틀 뒤면은 10월 1일 날 이제 리수영 외무상이 또 유엔 총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아마 북한의 어떤 입장이 좀 정리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봐가지고는 북한이 아마 요 며칠 사이 오늘 잠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네. 북한이 과연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늠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메시지 글쎄요. 이 잠시 후에 있을 기조연설에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선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 또 언급하겠지만은 올해가 이제 유엔의 총회 70주년입니다. 상당히 뜻깊은 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160개 정상 지도자리에 참가했고 뭐 주요 우리 지도자리에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교황까지 참석해가지고 또 연설을 하고 했는데요. 그만큼 그 파급력이 크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예, 거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아마 그 유엔 70년에 대해서 그 일단 그 소회를 좀 얘기하고 또 우리 유엔 70년은 대한민국 뭐 70년하고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유엔이 의제인 그 개발이죠. 개발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어떤 또 뭐 기후 회복이나 또 이제 유엔이 지금 중점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고 네.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어떤 평화 통일 의지를 피력하면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어떠한 그 무력적인 도발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불용하겠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 공조를 해야 된다. 이 선에서 어느 정도 대북 메시지를 하지 않을까. 뭐 구체적으로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 뭐 또 그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언급할 가능성이 전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은가. 네. 평화 통일 따라서 무력 도발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불용 또 그것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어떤 그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지금 작은 화면으로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 장면도 저희가 지금 계속 중간중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고 잠시 후 7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또 이번 연설에서 미국, 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 4개국 정상들이 모두 집결하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대북사회 공조를 향한 압박의 그런 중요성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이제 얘기한 연장선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뭐 미사일 그런 도발 징후가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그런 어떤 강력한 예를 들어서 뭐 그것에 대한 반대 아니면 그럴 경우 이제 강력한 응징 뭐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언급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아마 그런 뭐 너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크게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평화 통일의 어떤 필요성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 유엔이 적극적으로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줄 거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또 이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 일행이 박근혜 대통령 일행을 지나쳤는데 뭐 눈인사도 없었다는 예.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만큼 좀 냉랭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어땠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 특히 유엔에서는 특히 작년부터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작년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의 평화 통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어떤 핵 문제 해결이고 또 어떤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 해결이다 이런 그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 이후에 또 유엔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되어진 논의가 아주 주요 쟁점으로 부상되었고 결국은 유엔 결의안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또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지금 유엔 입장은 수세적이죠.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를 얘기하니까 네. 우리는 인권을 잘 지키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리수용 외무상이 작년에 유엔 총회에 참석했는데 올해도 역시 같은 연장선입니다. 같은 연장선인데 이제 변수가 북한이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그들이 얘기하는 인공위성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어떤 연설의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시 리수용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대응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리수용이 이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어떤 그런 평화적 우주 권리 또 어떤 그런 인공위성에 대한 어떤 우주 과학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것을 주장한다 그런 것을 언급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북한이 그 미사일을 좀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수용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방어 그 외에 이제 지금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특히 10월 10일 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행사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잠시 있을 우리 대통령의 총회 연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정리되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리수용이 10월 1일 날 예정되어진 총회 연설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우주의 평화적인 권리 이런 걸 예를 언급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런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유엔 총회 이후에 또 북한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사실 주목되는데요. 이제 곧 이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김정은이 이 총회 이후에 대화의 카드를 또 뽑아들지 아니면 계속 도발의 길을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여차하면은 지금 국제사회 유엔에서의 어떤 그 반응이나 또 우리 대통령의 어떤 연설 내용이 자신들이 봤을 때 흡속지 않을 경우는 아마 또 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또 높이겠고요. 뭐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북한이 어느 정도
뭐 지금 상황에서 미사일 카드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추후 뭐 더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분기점은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일단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려면은 이제부터 뭔가 좀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말로만 어떤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을 또 그걸 가지고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잠시 후에 있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뭐 그에 이어서 10월 1일 날 리수영 외무상이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 발사 여부는 좀 가늠되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북한은 항상 그 자신의 내부 논리에 항상 그 우선권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발언을 봐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그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후 북한을 겨냥해서 이례적으로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어떤 그게 반한 행동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상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어떤 그 행동, 특히 도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를 비롯해 가지고 한, 미, 중, 뭐 또 일본까지 주요 국가들이 입장이 지금 통일되어 있고요. 특히 뭐 유엔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좀 돌이킬 수 네. 없는 길을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중국과의 그나마 지금 그래도 유지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사실 북한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연설 장면 생중계로 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대북 메시지 우리가 네. 또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글쎄요, 그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동안 북한에게 필요했던 요구했던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네네. 북한의 이 핵개발 저지에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따라서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해가지고 개혁 개방으로 나와야 된다.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어떤 기회를 열어두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 또 북한에 관련된 인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이제 북한에게 또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작년 유엔 총회에서 그 세계 생태평화공원 건설 제안한 부분을 다시 이제 인지를 시켰고요. 이거 보게 되면은 북한과 관련되어진 내용에서 그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해왔던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다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 억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또 평화 통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끝에 가서 이제 한번 통일된 한반도가 축하하는 날 오기를 고대하신다, 또 고대한다. 또 네네. 한반도 분단 역사가 끝나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이 연설을 좀 말미를 마련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한반도 통일, 작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에서 어떤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뭐 그런 또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도 네. 역시 이런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평화 통일의 의지, 또 이 통일된 한국이 국제사회 21세기 세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평화 통일, 더 나아가서 남북 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 또 이것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어떤 비전과 또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에 있어가지고 기여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짧지만 함축적으로 이제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네. 이제 우리가 통일 외교 그러면 이제 주변 국가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뭐 일본, 러시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일의 필요성을 이제 언급해오고 지금도 계속 강조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그야말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유엔 총회 자리에서 우리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와 또 그 평화 통일이 결국은 21세기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 유엔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평화, 지구촌 평화의 하나의 그 목표하고도 일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한반도 평화 통일이 꼭 유엔의 이상과 합치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미에서 이렇게 마무리에 담음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유엔의 적극적인 지지를 가지고 호소한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역사와는 떼어낼 적 없죠. 대한민국의 역사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해 가지고 사실 그 대한민국 국가가 수립되어졌고 정통성과 합법성을 또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또 그 안에 또 6.25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자유와 민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유엔이 다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오늘날 성장한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다 보게 되면 결국 유엔의 시작과 역할 또 유엔이 바라고자 하는 어떤 비전, 미래, 목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향후 이제 미래에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가는 것하고 네. 그 여정이 같이 간다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말미에서 그런 부분을 유엔의 목표와 우리 어떤 평화 통일과 일치성을 가지고 강조함으로써 유엔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에게 또 국제사회에 공명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의지도 천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연설 내용을 보니까 순서대로 기승전결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유엔이 70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 또 기여에 대한 평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유엔이 국제사회가 처하고 있는 어떤 위기에 대해 가지고 위험 요소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발전된 대한민국이 유엔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을 기여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속 개발한 개발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 네. 또 이렇게 기후 변화에 관련된 우리의 역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또 여러 가지 또 최근에 또 국제사회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네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지금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의 역할 또 유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역할 활동 더구나 이제 PKO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담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의 어떤 유엔에 대한 기여를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평화를 네네. 얘기를 했죠. 동북아 평화를 하면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의 어떤 평화와 설린 우호 관계 증진에 네.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부분들이 또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말미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또 유엔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를 가지고 그 호소를 함으로써 상당히 그 좀 이번에 유엔 어떤 70주년과 맞는 그런 어떤 메시지 전달과 함께 동북아 또 우리의 어떤 메시지 전달 또 북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균형 있게 잘 전달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여성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이제 몇 분 남지 예. 않았다. 상처를 치유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좀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렇죠. 그런 발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내용 중에 두 군데입니다. 일본의 어떤 평화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시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권 부분, 이 네네.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사실 지금 일본의 어떤 그런 여성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명제를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지는데 뭐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내용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쭉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간결하게 또 정리를 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좀 가슴 아픈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와라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인권과 관련돼 가지고 북한의 어떤 인권 개선을 구체적으로 또 촉구하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할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뭐 북한 매체는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부터 내일까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일단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로 담길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들이 이제 리수영 외무상이 10월 1일 날 이제 한 이틀 뒤인데요. 과연 이제 유엔 총회에서 어떤 그 발언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마 우리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봐서는
북한이 아마 좀 강하게 어떤 좀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리수영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그 인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북한의 어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옹호하는 인권 절대 인권 아니다 하는 부분과 함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좀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또 얼마 전에 직접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겨냥해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거나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이 대북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나온 건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내용 중에 유엔 안보리에 바라는 어떤 행동에 대해 가지고는 강력하게 하겠다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뭐 북한을 가지고 적시한 것이다 하고 막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또 북한에서 지금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그 미사일 발사죠. 북한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인공위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이미 나갔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사실 그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는 뭐 북한이 나름대로 기대했었던 내용이 아닌 것이 나왔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좀 뭔가 대화의 메시지가 나올 것을 북한은 기대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북한의 도발의 가능성이 돼가지고 미중이 일치되어진 어떤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오늘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게 그동안 강조했던 메시지를 그다지 다시 한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아마 북한이 상당히 그 또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더 강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유엔에서 나온 그 중요한 국가들의 발언들, 오바마 대통령, 뭐 시진핑 주석,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도발도 불용한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유엔 차원에서 어떤 강력한 제재가 갈 것이다 하는 부분에 지금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북한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킨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미사일 카드를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이 중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 또 오늘 이 유엔 총회 연설 이런 것들이 좀 북한의 압박으로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압박으로 되겠고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압박이다 보다도 유엔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의 어떤 그 실천이죠. 사실 뭐 북한이 그동안 3차례 핵실험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마다 이제 유엔에서 지금 유엔 제재가 발효 중인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이건 유엔의 어떤 권위에 대한 유엔의 어떤 그 정통성이나 합법성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어떤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사회, 유엔이 갖고 있는 정말 평화를 위한 전 인류의 염원에 대한 북한의 도전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그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나마 지금 유지되어 왔던 북중 관계에서도 아직은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이 결코 북한을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중요한 어떤 협력국가, 동맹국가로서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사실 현실인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에 어떤 미사일 도발을 하게 되면은 북중 관계에서도 상당히 좀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예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정말 북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유엔 우리를 비롯해 가지고 동북아 주요 국가들 유엔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 지금 거의 표명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어떻게 이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자신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박근혜 대통령은 또 연설문에서 북한이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북한이 만약에 종전의 행위돼도 미사일 도발의 순서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북한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상황이 지금 이제 공은 그야말로 북한의 이 선택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어떤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도 같고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게 오히려 북한에게 이익이 뭐 될 게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그렇죠. 예, 우리 장거리 미사일 하나 발사하게 되면 뭐 그걸 가지고 또 북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거가 되면 식량난을 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또 세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이 수령, 최고 지도자를 위한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일상생활 개선에 대해서는 그건 북한 정권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고 그걸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이렇게 자신의 힘을 가시하는 또 지도자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계속 북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또 김정은이 지금 이제 집권 4년을 지나가면서 더구나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이나 지도력을 또 가시하면서 북한의 어떤 내부를 결집시키고 그것을 이제 김정은의 어떤 그 통치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또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이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북한으로서는 한번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또 북한이 얼마 전에 핵시설이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하지만 이 핵실험까지 가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약간 텀을 두고 이제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순서상 장거리 미사일을 벌써 발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그동안의 핵 능력이 얼마만큼 늘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는데 지금 뭐 기존의 어떤 핵시설문에서 크게 변화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발달되어진 어떤 발전되어진 그 핵 물질을 추출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뭐 어느 정도 어떤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핵실험의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13년도에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경과되어진 시점에서 북한 또 한 번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기. 어떤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핵실험 여부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은 핵실험의 그 가능성은 또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또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미사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안 하고 뭐 자신들의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별 문제 없이 뭐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대통령의 유엔 총연설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면한 것이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다 합의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정자까지 거의 추려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약간 돌발적인 상황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사실상 이 이산가족은 이미 벌써 합의해가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거부하지 않으면은 아마 그건 좀 하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결국 유엔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우리 정부도 결국은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북한이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 또 뭐 남한이 어떤 약속을 어겼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산가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북한이 좀 이렇게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은 우선 이제 북한이 오늘 연설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이 나오느냐, 그리고 리수영의 유엔 총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느냐 그런 여부가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그 어떤 북한의 어떤 행동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어떤 그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또 앞으로의 대북 관계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남광규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